오늘 모신 분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 그만큼 뜻을 담아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희 측면 돌파와는 구면이시죠. 3년 전쯤 처음 뵀을 때는 일상기술연구소의 책임 연구원이셨고 지금은 국내 임팩트 투자의 최일선에 계신 투자사 대표님이십니다. 재현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회사 이름이 옐로우독입니다. 네. 누렁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유래 같은 것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정말 누렁이고 가장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흔히 볼 수 있는 개인데요. 보통 이제 벤처 캐피털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유니콘이 될 회사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걸 목표로 보통 내거는데 네.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들을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유니콘이 되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죠. 저희도 그거를 뭐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존재의 이유가 이제 1조 원 이상의 밸류에이션인 것은 아니고, 그리고 유니콘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신화 속에 존재하는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 좀 가깝고 친근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옐로우독 같은 이제 기업을 많이 지원하고 투자하자, 이런 의미로 지은 이름이고요. 저는 진짜 누렁이일 줄은 모르고 네. 던진 말이었는데 정말 누렁이였네요. 그리고 좀 고급진 버전으로 하면 사실 리트리버인데, 이제 리트리버가 사실 맹인 안내견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개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두루두루의 의미로 옐로우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누렁이 옐로우독 이 회사는 임팩트 투자사입니다. 3년 전에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네.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재무적인 이익률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임팩트를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임팩트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직접적인 이런 접촉이 일어났을 때 뚜렷하게 감지되는 충격이 있을 때 보통 임팩트가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모호하고 뭉게뭉게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가치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측정도 할 수 있는 이제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말 그대로 임팩트를 함께 추구하는 투자를 이제 임팩트 투자라고 한다. 그 변화가 은근한 것이 아니라 임팩트를 일으킬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임팩트 투자이다. 네. 처럼 돈 무식자도 이제는 ESG라는 네. 것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게 되었어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줄임말로 ESG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 세계 경제계의 화두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임팩트 투자를 시작한 게 2017년인데 네. 이제 ESG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이제 임팩트 투자가 있고, 이 ESG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이제 임팩트 투자인데, 저는 사실은 ESG를 고려하는 투자라든가 임팩트 투자가 궁극적으로 큰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와 예상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을 했지만, 올해 작년에 ESG를 둘러싼 급격한 변화는 저도 좀 놀라울 정도인 것 같아요. 올해 정말 무식자의 눈에도 이게 계속해서 저게 뭐지 싶을 네. 정도로 ESG가 눈에 많이 들어오는 한 해였던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사실은 ESG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환경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거버넌스. 이제 보통 기업의 지배구조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의사결정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임팩트 투자가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임팩트를 추구하는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ESG는 넓게 좀 봐서 이제 재무적인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ESG라고 하는 비재무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원칙 안에 있는 투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해서 그 비즈니스가 장기적으로 잘 되려면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리스크를 잘 고려해야 되고,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만 한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이제 전제 위에서 그런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라면, 이제 임팩트 투자는 그것보다 아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ESG는 전체적인 어떤 체질 개선에 관련한 거라면 임팩트 투자는 거기다 주사를 딱 놓는 그런 느낌 같이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요즘에 일과에서요. 투자를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찾는 과정이 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갑자기 어딘가를 막 찾아가가지고 네. 똑똑 얘기 좀 나누시죠. 네. 돈을 좀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건 아닐 거잖아요. 어떤 것을 발굴하기 위한 공부하기 위한 시간 같은 것이 확보가 되는지 그런 네. 것도 궁금해요. 똑똑 가서 좀 만나주세요. 이런 일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고요. 아 진짜요? 방판하듯이요? 일단은 저희한테 먼저 연락 오시는 이제 창업자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옐로우독의 투자 철학과 잘 맞는 것 같으니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검토해 봐 달라라고 하는 이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더 좋아하는 것은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이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 문제들이 크고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은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접근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을 내부적으로 공부하고 정의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는 근미래에 꼭 해결해야 하고 큰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잘 되면 정의하고 나면 영역과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을 막 찾습니다. 찾아가는 거죠. 그게 마치 출판사에 있으면은 투고도 많이 들어오지만 브런치라든가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글 좀 쓰는데 가서 얘기도 해보고 이런 것과도 좀 비슷하겠네요. 네,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오늘 비유가 왜 이렇게 잘 되죠? 이전에 투자자로서 일하셨을 때는 2010년까지였죠. 네. 그 이전에 투자자로서 일할 때와 지금 투자자로서 일할 때는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으세요? 이제 투자자로서 부딪히게 되는 차이는 내가 뭘 하는지 알고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까지 투자를 할 때는 그 투자를 하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딜을 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 건건에 투자를 하는 그게 그냥 재밌었어요. 이제 문득 집에 돌아오면 내가 왜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하지? 내가 돈을 그 정도로 사랑하지는 않는데?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투자업계를 떠난 것은 뭐 한 가지 이유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떠나면서는 어쨌든 이 투자를 한다는 것, 그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자본시장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좀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알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 6년 동안 한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고 내 직업으로 삼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운이 좋게 그런 기회가 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의미고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게 어떤 영향을 세상에 끼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맥락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 이제 이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뜬금없이 스피드 퀴즈 가겠습니다.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내게 충분한 여윳돈이 있다면 1번 임팩트 투자를 한다. 2번 운동 장비를 업그레이드한다. 1번. 밀레니얼 세대로 자산이 이전되면 윤리는 돈벌이의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Yes or no? Yes.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작가님은 자산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묻는다. Yes or no? Yes. 둘 중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다면 나의 선택은 1번 이왕이면 일과 관련된 것을 배운다. 2번 최대한 일과 상관없는 것을 배운다. 5, 4, 3, 2번. 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작가님은 자산 관리 어떻게 하세요? 네. 라고 묻는다. 예스라고 하셨는데 네. 투자자인 것과 본인의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은 또 좀 다른 영역 같아요. 굉장히 다르죠. 본인의 자산 관리는 잘 하고 계시다고 평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린다니까요. 네. 투자는 투자고 자산 관리는 다른 영역이에요.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네. 저도 되게 아까처럼 고급진 비유를 하고 싶은데 그 계속 투자해야 돈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집에 와서 내 돈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시겠죠. 근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2010년 이전에 투자할 때도 너무 많은 분들이 너는 투자 어떻게 하니? 어느 종목에 해야 되니?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때도 잘 못했었고 지금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책의 에필로그에 저희 포트폴리오를 거의 공개했고 근데 저는 또 제가 운용하고 있는
그 펀드 자체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돈도. 거기 공개해 두신 것 중에 저의 아주 큰 호기심을 잡아끄는 부분이 있었는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는데 거기 소속된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다.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어디입니까? 라고 써놨는데 밝혀주실 수 있나요? BTS 소속사에 그렇군요.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투자한 이후에. 당연하죠. 또 이런 정보를 또 알아가네요. 밀레니얼 세대로 자산이 이전되면 윤리는 돈벌이의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예스라고 하셨고 그게 이 책을 짜릿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큰 축이기도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제가 정의하는 방식은 청소년기부터 자신의 채널이 있었던 세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등학생 때 싸이월드를 했던 세대잖아요. 밀레니얼 세대. 근데 이제 자아의 감각이라는 게 혼자 있을 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부딪히는 그 전면에서 생기는데 자기 채널을 갖고 자기를 표현을 초등학생 때부터 하면 나는 뭘 좋아하지라든가 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지라든가 나한테 중요한 가치는 뭐지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성장할 수밖에 없고 말하자면 성인이 되었을 때 갖게 되는 여러 역할들과 자신이 어려서부터 만들어온 그 자아의 상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되게 많아지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할 때의 내 자산을 관리할 때 그리고 소비자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럴 때도 취향의 감각, 윤리의 감각, 가치의 감각을 통합시키려는 욕구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로 자산이 이전되면 투자에서도 윤리와 가치의 감각이 되게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현상은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데이터나 논문들도 되게 많고요. 미국 서부에 있는 이제 기업들하고 얘기 많이 나눠보면 그런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ESG라든가 이런 환경 친화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주주에게 소구해야 되는 거, 소비자에게 소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젊은 인재들을 뽑으려면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많은 그런 소위 시장에서 팔리는 인재들일수록 그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그런 종류의 탤런트들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멋있는 회사인가. 그러니까 올바른이라기보다도 윤리적으로 멋있는 회사인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실 만났던 한국에 있는 대기업이었는데 이게 워낙 전통 산업이니까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탄소 배출이 많은 속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 하시는 신사업이 친환경 에너지 쪽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비즈니스에서 그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적은데 신입사원들이 그 지원서에 다 그 얘기를 한대요. 당신네 회사는 이런 친환경 사업을 해서 내가 너무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게 자기도 너무 놀랐다는 얘기를 그 최고 경영진에 계신 분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노동 인구의 최대 계층이 밀레니얼 세대가 되고 그리고 돈이 밀레니얼 세대로 넘어가고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한 흐름과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실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착한 투자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질문지에 썼습니다. 착한 투자라는 말을 사실 되게 싫어하고요. 저는 이 질문 너무 사실 감사한 질문인데 임팩트 투자라고 하면 그거를 착한 투자로 풀어서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렇게 쓰시는 이유를 잘 이해는 하죠. 사실 한국말에서 이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언제나 저는 이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야, 너 걔 알아? 걔 어떤 사람이야? 걔 착해. 그 말이 물론 당연히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가 사람들이 라고 생각하면 전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치명적 매력과는 다르죠. 그렇죠. 심지어 그 사람은 매력적이야 그러면 나도 매력적이고 싶어. 그 사람은 착해 그러면은 나도 착하고 싶어. 역시 밀레니얼 세대나 젊은 세대로 갈수록 내가 되고 싶은 말하자면 모습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해 보면 착하다는 말 속에 무언가를 희생한다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남이 할 때는 좋은 가치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근데 저는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희생하는 투자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투자라고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베트남에 투자한 회사의 창업자하고 나눴던 이야기였는데 근데 임팩트 투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임팩트 투자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원칙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더니 야 너야말로 되게 그리디하구나. 돈도 가져가고 명예도 네. 가져가겠다는 거구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 이 말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야말로 정말 탐욕적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깔깔 웃으면서 네. 그게 전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대화인데 착한 투자라는 말은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칭송하는 말일 수는 있지만 네. 나도 그것을 하겠어로 이끄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그 미래 투자하라는 말이 좀 좁은 의미로 쓰였다면은 저는 이 책을 읽고 미래에 투자한다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다양한 곳에서 재현주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스타트를 끄는 게 정말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